굉장히 좋은 시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칩을 만들자마자 2주도 안 돼서 바로바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번 사이클이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황재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호돌이라는 필명으로 HODOLRY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를 다루었던 우황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현명한 반도체 투자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 자리까지 이제 나와서 제가 여러분께 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자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학원까지 진행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 전기전자 전공을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소재랑 공정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주식들에 투자하려면 소재와 공정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투자와 그다음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동아리가 커지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전공과 투자라는 요 두 가지 장점을 잘 살려서 그동안 몇 차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을 이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레미디어 측에서 이러한 글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집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투자 동아리를 약간 대학교 연합 투자 동아리.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약간 좀 되게 네. 좀 희귀한 네, 맞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가지신 패널이세요. 왜냐면은 네네. 그냥 현업에 계시는 네. 뭐 증권사, 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뭐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대신에 아예 그냥 현장에서 좀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뭐 박사님 네. 이런 분도 가끔 나오긴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저자님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 가치 투자 동아리로 활동할 만큼 그것도 네. 만들 만큼 네. 투자에 또 되게 좀 인발부 돼가지고 많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전공도 이쪽으로 하셨으니까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전공도 약간 좀 소부장 이쪽이다 보니까 예. 최근에 얘기 나오는 부분이 물론 네. 지금 반도체 주식은 안 좋긴 안 좋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정책 네. 쪽으로나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적으로 확실히 좀 부각이 네. 될 것이다. 지원을 네.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자님 모시고 한번 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산업, 섹터, 기술, 네. 그다음에 뭐 중요한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사실 한 고점 기준으로 한 4천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은 3천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한 30% 정도? 네. 그 정도 하락한 상태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52주 친저가 네. 그런 상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약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네. 반도체 산업은 뭐 이상이 없다. 계속해서 네.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 이제 주가는 부진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이 산업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산업입니다. 일단 이 산업은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믿음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네.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 너무나 확고하거든요. 일단 이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칩의 개수가, 앞으로 사용돼야 되는 이 칩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칩의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계속해서 더 좋은 성능으로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무언가 반도체 칩들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인즉 기업들의 기술력이 더욱더 발달하고 있고 무언가 더욱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칩의 종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한 번쯤은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스마트폰에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시리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빅스비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잘 쓰지 않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 기능이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현황이 지금 이러한 수준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은 수많은 인력들과 기술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앞으로 이 산업이 갈 방향이 굉장히 크고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동차에 계속해서
수많은 반도체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나오는 소나타 그랜저급 자동차에 반도체 칩이 한 100개 정도 탑재가 된다라고 되게 하면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15년 뒤에는 이 칩이 1000개 정도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시만 들어보셔도 일단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겠구나 정도는 쉽게 한번 체감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시장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확고하게 딱 갖춰져 있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산업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이 주변의 산업을 가만히 둘러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를 닦을 때 사용하는 치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특정한 시기에만, 뭐 겨울에만 닦거나 봄에만 닦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팔리는 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몰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증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찍어내다 보면 유난히 좀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가 있고 적게 만드는 시기가 있고, 수요와 공급에 계속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짧은 주기, 뭐 짧으면 몇 개월, 길면 이제 한 1, 2년, 정말 길면 2, 3년까지도 이 정도의 어떠한 이 시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에서 무언가 지금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도 무언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구간이다. 그에 반해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요즘에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 반도체 칩이 팔려나가는 주요 시장인 뭐 전자기기 시장이라든지 핸드폰 시장이라든지 소비가 굉장히 둔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한 이 우려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라는 것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종류의 반도체만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가 묶여서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라 그래서 맞아요. 일부 고성능 반도체의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관련돼서 함께 팔리는 반도체들도 지금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이러한 우려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PC 수요 둔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락다운이라든지 뭐 도시 폐쇄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약간 수요 둔화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반도체가 이게 시스템이랑 메모리는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이 엮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메모리가 안 좋고 시스템은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것들이 혼재돼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혼재돼서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가 주로 어디 많이 팔려갔냐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반도체가 팔려나가는 산업 중에 또 어떤 산업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죠. 이 컴퓨터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즉 컴퓨터도 주요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각종 모바일 기기, 뭐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 모바일 기기 시장도 하나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시장은 이제 우리가 서버 시장이라고도 부르시죠. 근데 이 서버 시장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유튜브 서버 어딘가에 수많은 영상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 유튜브 서버에 있는 어떠한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이들 데이터를 꺼내오고 또 저장하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버 기업들도 굉장히 주요한 반도체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이슈가 있냐면,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수평선, 정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계속해서 일정한 수량만큼 팔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무언가 기술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판매량의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모바일 기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기기 시장도 2014년부터 점점점 시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사실상 이 핸드폰 시장은 정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IM 사업부의 이익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보기에는 앞으로 이 모바일 기기 시장이 성장하려면 뭐 폴더블 폰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 서버 시장이 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주요한 이 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서버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칩의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16년, 17년, 18년에 이 서버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많이 했었어요. 설비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 설비 투자 사이클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사이클이 완벽하게 온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이제 언제가 적절할까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들의 성능이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기업들은 지금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가 조만간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조금씩 미뤄가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시장이 지금 어떤 반도체를 덜 사간다. 특히 이제 서버 시장이나 이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를 더 사간다라고 하면 이 서버 증설도 계속 미뤄지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주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함께 이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들이 성능이 계속 올라갈수록 어떤 칩들은 고성능끼리 같이 묶여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칩이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최근에 물론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한 게 뭐 매크로적인 그런 이유도 있을 터이고 대신에 뭔가 이 펀더멘탈적인 이 본업의 뭔가 업황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성장성이 둔화된다라기보다도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팬데믹 그 코로나 유행할 때만 반짝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은 크긴 하지만 여기도 막 그렇게 성장한 쪽은 아니고 기대를 하고 있는 큰 시장이 서버이긴 한데 이게 약간 그 인텔의 그 새로운 CPU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걸맞게 또 DDR5라든지 맞물려서 딱 출시가 되면 이제 그때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그런 수요를 미루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업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또 퍼지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중국은 사실 코로나를 제대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막 성장성이 꺾인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연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연이라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길게 보면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검토하기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실제로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 지금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이 기업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들을 쫙 살펴보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이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 이 칩이 만들어진 뒤에 한 창고에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제 묵혀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려 나간다라고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칩을 만들자마자 2주도 안 돼서 바로바로 팔려 나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또 이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공급 또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앞으로 다시 한번 수요가 반등하는 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중국의 이슈가 해소가 된다 아니면 서버 기업들이 이제 점점 투자를 재개한다라고 이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번 사이클이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그 한 작년인가 재작년 말인가 그때 막 슈퍼 사이클 얘기 한번 또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서버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산다라는 그런 수요가 좀 배경이 됐었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업황이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20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서버 기업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투자를 일부 앞당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투자가 좀 증가하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원래 올 사이클이 아닌데 이제 막 팔려 나가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고 서버 기업들이 투자를 다시 원래 계획대로 일부 보류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좀 다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서버 기업들의 증설이 정말 이제 앞으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했던 거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좀 이렇게 믿음이 가고 예. 안정적인 그런 마음이 드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앞서 있는 팹리스 기업으로는 500가지가 넘는 제품을 400가지 이상의 고객사한테 쫙 공급하다 보니까 이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다각화의 관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이 뭐 반도체 사업 모델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종류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모델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팹리스라든지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오사트라고 하나요? OSAT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내용에 좀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요. 마치 이 반도체 산업을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막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먼저 강조를 좀 드리고 시작하냐면 이 반도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소한 것일 수도 있다. 굉장히 쉬운 건데 내가 너무나 생소해서 어렵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중 하나가 이제 또 무엇이 있냐면 팹리스, 파운드리, 그 다음에 IDM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업체야. 건설업체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건설업종의 상장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업체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 건설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건축물의 설계만 그리고 감리만 하는 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히림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오직 설계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기업들은 설계는 거의 하지 않고 오직 지어주기만 남의 설계도를 이용해서 무조건 건물을 지어주기만 하는 그러한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공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반도체도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을 오직 설계만 하는 설계 기업들이 팹리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은 이러한 설계도를 가져다가 이 설계 기업들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오직 생산만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기업들은 설계도 하고 제조도 모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인텔,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뉘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먼저 파악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들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좀 무엇을 살펴보면 좋을지 좀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IDM 업체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존재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팹리스에 특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 아닌 모든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총합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얼핏 이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겠구나, 아주 다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 그 다음에 다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메모리 반도체도 물론 잘합니다만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엄청나게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칩들을 하나같이 모두 다 잘 설계하는, 굉장히 잘 만드는 고성능의 칩을 굉장히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서 잘 만드는 이러한 기술력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누적시켜 온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칩들을, 특히 고성능 칩들부터 저성능 칩들까지 여러 칩들을 고루고루 잘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뭔가 훨씬 더 좀 난이도가 높고 좀 부가가치가 높고 그런 느낌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메모리 쪽은 그냥 뭐 굳이 이제 빵이랑 비유를 하자면 식빵 같은 개념이고 비메모리 쪽은 약간 이쁜 케이크 그런 걸 만드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럼 실제로 그렇다면 비메모리 쪽이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나요? 요게 사실은 이 10년 전만 해도 지금 해주신 말씀이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당연하다는 듯이 통용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언가 CPU, GPU,
말 그대로 컴퓨터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도체 칩들인데, 굉장히 고성능이고, 남들은 따라 만들 수 없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 모두 다 맞습니다. 맞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무엇이 이제 알려지고 있냐, 생각보다 이 메모리 반도체도 아무나 따라 만들 수 없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는 또 D램이라는 반도체가 있고,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직 3개의 기업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기업만 시장 점유율의 95%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고성능 D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딱 자리 잡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후발업체가 들어오기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올 때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떼돈을 벌어들이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년이 안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20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펼치면서 적자를 보기도 하고 흑자를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왔습니다만 2010년대 지나서 정확히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직 3개 기업으로 재편이 되었는데 기술력까지 점점 더 어려지면서 사실상 후발주자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 공고히 되면서 이제는 오직 이 거대한 시장을 3개 기업만이 다물을 빨아먹는 그러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이제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메모리도 중요하고 비메모리도 중요하다. 각각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중심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약간 좀 팹리스? 예. 약간 좀 설계? 네. 그 관점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 팹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설계만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이 팹리스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 쪽에서 무언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네. 사실상 굉장히 없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상장사만 보더라도 팹리스 기업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밀어주면서 지금은 팹리스 기업이 1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 설계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남의 것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무언가 이 설계, 새로운 칩을 개발하고 무언가 굉장히 창의적인 칩을 개발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족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그나마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팹리스 기업들도 나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판매 수량을 늘려가고 만들어내는 칩의 종류를 다양화시키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앞서 있는 팹리스 기업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죠. 옛날에 그 실리콘웍스. 예, 맞습니다. 실리콘웍스입니다. 그래서 이 LG 계열사인데 이 LX 계열사가 좀 이 계열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름을 3명 변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LG 계열 집단에 속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웍스, 즉 LX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설계 사업을 합니다만 주로 어떤 칩을 설계하는가? 이 굉장히 고성능 칩, CPU, GPU 같은 정말 비싸고 고성능 칩 이런 것 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TV를 볼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죠.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칩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처럼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죠. 그렇죠. 가지는 이 중국이랑 굉장히 활발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칩에 대한 이 평가가, 물론 이 디스플레이 칩도 나름대로 고성능이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칩입니다만 점점 앞으로 경쟁이 격해질 수도 있지 않아? 생각보다 이렇게 단가가 빠르게 높아지기 어렵지 않아? 이러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웍스, 즉 LX세미콘이라는 기업은 이 디스플레이용 칩에서 굉장히 이 선두를 달리면서 잘 만들어왔던 기업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 기업에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위 DDI라고 불립니다. 이 DDI라는 이 칩을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왔습니다. 매출 비중의 80%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DDI가 아닌 다른 반도체로도 점점 우리가 나아가 보겠다. 그래서 수많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CPU가 아니라 MCU라고 굉장히 성능이 낮은 CPU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는 아주 성능이 높은 CPU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죠. 밥통, 전자레인지 이런 데는 성능이 낮은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MCU라고 부르는데 이쪽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동차의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이니까 그렇죠. 네. 차량형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 다각화의 관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사업 다각화라기보다는 제품 다각화 측면에서요. 텔레칩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항상 좋은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제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텔레칩스는 자동차에 쓰이는 차량용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 공급하는 이 팹리스 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무언가 반도체 기업,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도체 기업 성장을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느낌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에 가까운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 매출처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분 인포테인먼트라 그래서 자동차를 딱 타시면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막 음악도 틀어주고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영역을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동해주는 칩만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 텔레칩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가? 운전석 앞에를 보시면 계기판이 있죠. 네. 이 계기판이 딱 페달 밟으면 어떻습니까? 바늘이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계기판을 뭘로 바꾸고 있는가? 모두 다 디스플레이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약간 디지털 계기판. 예, 맞습니다. 네, 디지털 나오더라고요. 콕핏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이 바늘이 진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면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는 속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 RPM, 엔진에 돌아가는 속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으로 바꾼다든지. 어쨌든 여기에 사용되는 칩까지 점점 제품을 다각화시키면서 거기에 더해서 텔레칩스가 항상 현대기아차 중심으로만 제품을 팔다가 이번에는 독일 업체까지도 이러한 요 영역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좀 앞으로의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재무 회계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기업이세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낮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MCU라고 성능이 낮은 머리입니다. CPU는 성능이 높은 애, MCU는 낮은 애입니다. 네. 이 MCU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 MCU 어떤 MCU인가? 주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즉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리모컨, TV용 리모컨 아니면 밥솥 이런 데 들어가는 MCU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가전제품마다 전자기기마다 MCU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MCU는 제품마다 특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싸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500가지가 넘는 제품을 400가지 이상의 고객사한테 쫙 공급하다 보니까 특정한 제품과 특정한 고객사한테 휘둘리지 않고 이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번 좀 IP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IP가 약간 얼핏 보기에는 약간 팹리스인가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팹리스는요,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자, 건설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설업체가 있는데 오직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이 건물의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기업이 있냐면 건물 전체를 설계하지 않고 일부 구역만 설계하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칩을 하나의 설계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칩의 일부 구역만 집중적으로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 있더라는 겁니다.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 중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만 기가 막히게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네네. 이 기업이 설계를 하면 변기가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뛰어난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야, 우리 화장실은 우리가 설계하지 말자. 쟤네 거 설계도 사다 쓰자. 이런 모델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도 일부 구역만, 일부 기능만 집중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설계도를 다른 설계업체한테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때 이제 요 부분 설계도가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이걸 이제 IP, 지적 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IP를 판매하는 기업은 이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도 IP를 판매하는 기업은 칩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역과 일부 기능만 설계한다. 요거를 다른 설계업체한테 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ARM. 예, 맞습니다. ARM이라고 ARM이라는 하나요? 기업이 대표적이고요. 아무튼 이 기업인데 한때 좀 되게 부각이 됐었던 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때 엔비디아가 한번 인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좀 무산이 되긴 했죠. 확실히 그럼 IP 기업이 좀 향후에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 IP도 사실 IP 나름입니다. 이 부분 이 팹리스 기업들도요. 우리가 무엇을 설계하는가, 어떤 칩을 설계하는가, 그리고 이 칩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경쟁력이 갈리듯이 예를 들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은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서 무언가 기회를 얻어갈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에 쓰이는 뻔한 부품 같은 그러한 데 쓰이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이 시장의 성장이 점점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 도태되거나 밀리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IP를 설계하는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영역을 설계를 해 여기에서 이제 강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IP를 집중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상 처리, 영상을 녹화하고 영상을 처리할 때 수많은 영상을 녹화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일부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이 영상을 재생시켜주는 그러한 구역을 잘 설계하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칩셋 미디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 쪽을 좀 리드하면서 앞서가 왔고 앞으로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폰 동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점점 많이 탑재가 되면서 영상 처리를 해야 되고 무언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도 영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역에서도 좀 점점 부각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쪽에 그 반도체 업체인가요? NXP? 예, 맞습니다. 맞죠? NXP. 그쪽에도 이제 거래를 하고 그 인텔 쪽이랑도 뭐 거래를 한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긴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나름 이 팹리스, 요 IP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칩셋 미디어가 그래서 이 자사가 설계한 이 설계도를 이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가면서 칩을 만들면 이 우리가 칩을 판매할 때 이제 수수료를 수출합니다. 요거 이제 로열티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이 고객사들이 만들어내는 칩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 로열티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분야에서는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을 차근차근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EDA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특히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한 EDA는 오직 3개 기업만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다양한 칩들을 만들어주는 기업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설계도 툴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수혜가 함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실제 그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쥔 기업은 따로 있다 라고 하면서 EDA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라든지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상황에 따라서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는데 EDA 기업은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EDA가 무엇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설계 기업들이요. 칩의 설계를 하려면 진짜 말 그대로 칩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 이제 제조 기업들, 즉 파운드리 기업들이 칩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또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도 또 상세한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도를 그릴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101010 데이터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저장되기 위한 방들이 존재할 거예요. 1 또는 0이 저장되는 방들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방들을 진짜 수십억 개의 방들을 잔뜩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십억 개의 방들을 만들면 이 수십억 개의 방에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또 수억 개의 배선이 결국에는 수십억 개죠. 수십억 개의 배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구조물들을 다 일일이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각도기 한 손에 들고, 자 한 손 들고, 연필 한 손 들고 쫙 그어가면서 만들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수십억 개의 배선을 다 언제 내가 연필로 긋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60억 개의 배선을 일일이 자를 대서 긋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못해도 한 300년에서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는요, 무언가 설계를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툴이 필요합니다. 60억 개 배선을 이런 모양으로 깔아, 저런 모양으로 깔아, 어디에 연결시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시켜주는 어떠한 설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동화 툴을 EDA라고 부르는데, 이 EDA라는 것은 사실 꼭 반도체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뭐 PC
PCB 기업들이 PCB 기판을 만들 때, 설계를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러한 EDA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특히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한 EDA는 오직 3개 기업만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이던스, 미국의 시노십스,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멘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멘토는 독일의 지멘스가 인수하긴 했는데, 아무쪼록 이 세 개 기업이 반도체 시장에서 칩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의 점유율 90%를 꽉 쥐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체 기술을 발달시켜 오기도 했지만, 수많은 이러한 설계 프로그래밍, 자동화, 이런 것들 사업을 하는 수많은 작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왔기 때문에, 이 기술력도 너무나 굉장히 앞서가 있고, 자본주도 굉장히 뛰어나고, 인력 풀도 굉장히 폭넓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따라잡는 기업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자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 중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반도체 칩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고성능 칩도 늘어나고, 저성능 칩도 늘어나고, 또 인공지능용 칩도 나오고, 차량용 칩도 나오고, 계속해서 칩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칩들을 만들어주는, 즉 설계해주는 기업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이 CPU를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아마존이 우리가 직접 자체 CPU를 한번 만들어 볼게 해갖고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칩을 설계해 볼게 라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칩을 우리가 직접 설계할게 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노십스, 케이던스, 멘토의 기업에 이 EDA 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다양한 칩들을 만들어주는 기업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설계도 툴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수혜가 함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기업이 상장사인가요? 일단 시노십스랑 케이던스는 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거래하실 수가 있겠고요. 멘토라는 기업은 이 지멘스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부가가치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섣불리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가 없는 게 업력도 되게 오래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이 3개 기업이 계속해서 M&A를 해서 그냥 자기 회사로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견고한 입지가 좀 더 계속해서 굳혀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굳혀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경향이 이 설계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 영역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메모리도 메모리대로, 디램도 디램대로, CPU도 CPU대로, GPU도 GPU대로, 설계도 설계대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TSMC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꽉 잡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TSMC가 있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 여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는데, 디자인 하우스는 또 이제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답변을 이제 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건설업체 얘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길을 가시다가 이 공사 현장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공사판에 이 공사 개요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 거야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팹리스 기업들은요, 이 칩을 설계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 조감도를 설계한다. 대략 이런 건물이고 이런 기능을 하는 칩이다.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설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팹리스 기업들은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조감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설계도라는 게 있고 또 상세 설계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기둥을 정확히 몇 센티미터 왔다 갔다 막아, 콘크리트는 무슨 재질 써, 유리창은 무슨 색깔로 해, 뭐 9,000가지 색깔 중에 뭘로 해. 아주 상세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팹리스 기업들은 이러한 상세 설계도까지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영세하거나 규모가 안 되거나 인력이 적거나 아니면 상세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IP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IP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세 설계도를 그럼 누가 그려주는가? 일단 파운드리 기업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사가, 팹리스 고객사가 뭐 애플 같은 거대 고객이다, 뭐 퀄컴 같은 거대 고객이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러한 상세 설계도를 대신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누가 대신 그려주는가 하면 바로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들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은 아주 간략한 설계도를 제조용 상세 설계도로 다시금 만들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다. AD 테크놀로지?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상장사 중에서는 그 기업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또 코아시라는 기업도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AD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좀 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원래 AD 테크놀로지가 TSMC랑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네. 최근엔 삼성 쪽으로 왔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TSMC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세계 점유율, 시장 점유율 55%를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인데 네.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 중 하나였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디자인 하우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네. 디자인 하우스는 상세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설계도를 다시 재설계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재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제조 공정을 알아야 됩니다. TSMC의 공정을 알고 있든 삼성전자의 공정을 알고 있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디자인 하우스인데 TSMC의 제조 공정도 알고 있어, 삼성전자의 제조 공정도 둘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공정 기술을 얘네한테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디자인 하우스는 하나의 파운드리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TSMC에 종속된 디자인 하우스 몇 개, 뭐 삼성에 종속된 디자인 하우스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AD 테크놀로지는 이 TSMC라는 1위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8개의 핵심적인 디자인 하우스 중 한 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AD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TSMC랑 사업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공시를 딱 올렸을 때 그러면 아니 왜 1위 기업에 지금 손을 끊겠다는 거야? 주주분들이 막 난리가 날 법도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폭등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이 TSMC랑 붙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삼성전자랑 이제 붙어서 가겠구나. 그런데 1위 기업의 손을 끊고 2위 기업의 이 손을 잡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영향을 집중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으면 여기서 1위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8위 디자인하우스 역할을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실제로 보시면은 이 디자인 작업이요. 칩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삼성 쪽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요. 뭐 대기업 다니다가 그다음에 약간 좀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에 약간 스톡 옵션 받고 갔다.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디자인 하우스, 밸류체인이 잘 구축이 돼야 되고 이쪽이랑 동반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 많은 분들께서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을 단순히 칩만 재설계해 준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하우스가 이 재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든 칩의 성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칩을 잘 설계만 해도 칩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2% 3%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들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세대 이제 반도체 이쪽을 또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실리콘이 많이 쓰이는데 이거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는 그런 소재가 쓰일 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반도체 산업은요,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발달했습니다. 실리콘이 뭐지? 성형외과에서 쓰이는 그 보형물인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실리콘입니다. 주기율표가 있으면 수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가만히 보시면 원소의 14번이 실리콘이고요. 그 아래 게르마늄이 있습니다. 이 두 원소가 이제 반도체예요. 나머지는 도체, 나머지는 뭐 부도체 이렇게 나뉘는데 반도체예요. 이 중에서 이제 실리콘이 워낙 싸기 때문에 실리콘을 통해서 발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칩들을 찍어내고 이런 칩도 만들고 저런 칩도 만들다 보니까 일부 영역에서 이 칩들의 성능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실리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가 없는가 찾아봤더니 실리콘이랑 게르마늄밖에 없잖아요. 그럼 게르마늄을 써도 한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막 섞어서 화합물이라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 중에 또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는데 이런 반도체, 이 새로운 반도체 중에서 얘가 좋더라. 얘가 좋더라.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실리콘이라는 원소랑 탄소라는 원소를 섞으면 SiC,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가 됩니다. 요런 반도체가 있고 갈륨이라는 원소랑 질소라는 원소를 섞으면은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재가 특히 이제 어떤 반도체인가? 모든 이 반도체는 아니고요. 전력 반도체 또는 이제 일부 통신 반도체 한해서 이들 소재를 쓰면 실리콘보다 더욱 더 좋은 반도체 칩을 찍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들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 칩이 2010년대부터 차츰차츰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가 특히 어떤 전력 반도체인가? 이 전력 반도체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뭐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만 특히 앞으로 쓰일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용 반도체는 더욱더 성능이 높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들 중심으로 이러한 SiC, GaN 같은 새로운 반도체 물질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새로운 소재가 쓰이기 시작하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잘 만들던 기업이요. 무언가 이들 소재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공정이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공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소재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뭐 웨이퍼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 이것도 이제 기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점점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관련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소재로 그 만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 기업으로 먼저 나갑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 주식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크리, CRE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라는 요 물질을 이용해서 웨이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 원재료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크리가 작년에 무슨 짓을 벌였냐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원래 이 크리의 주력 사업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두 번째 사업이었고 주력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LED요. 이 조명용 LED 같은 거. LED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캐시플로우 사업이고 여기서 다 현금을 벌어들이는 고루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고를 쳤냐면 이 크리라는 기업이 LED 사업부를 매각시켜버렸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기업을 뭐 자회사를 매각했다, 사업을 매각했다라고 하면 가장 형편없는 거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적자 떨어내든지 더 잘하는 애한테 준다든지 우리의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긴다든지 뭐 삼성이 화학 사업 넘긴 것처럼. 그런데 이 크리라는 기업은 이 가장 핵심적인 캐시플로우 사업을 벌이고 이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굉장히 작고 사실상 적자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만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 전세적인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모든 사업을 다 우리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크리라는 기업이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울프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에서 울프 스피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업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산업이 아직은 완전 초기입니다. 도요타라는 기업이 2015년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처음으로 자동차에 넣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2017년, 18년에 처음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수가 앞으로 100개에서 막 200개, 400개, 500개, 1000개까지 간다. 더욱더 많은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막 2000개 이상 들어갈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반도체 중에 상당수 반도체가 이제 전력 반도체이고 그러면 이 전력 반도체 중에서는 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시장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직은 설비 투자에만 집중하기에 여념이 없고요. 연구 개발만 하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재무 구조가 무언가 좋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는 이 주목은 상대적으로 일부 덜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명확한 기업이다. 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이 웨이퍼를 무려 1980년부터 독보적으로 잘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잘 만들어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걸 사갈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미국의 뭐 군대, 국방 이런 데에서만 굉장히 뭐 고성능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갈지 쓰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력 설비, 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시장이 폭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두에 나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뭐 이를테면 TSMC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분명히 이제 사실을 알 텐데 여기는 뭐 따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한 반도체 칩
네.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칩을 이용한 이 전력 반도체가 아직은 주로 이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삼성 TSMC가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막 CPU, GPU 칩들은 칩당 이 가격이 막 수십만 원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백 원부터 수천 원, 수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업에 들어가서 실리콘 카바이드 칩을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칩을 만드는 사업, 즉 외주 파운드리 기업이죠. 얘는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잖아요. 이 사업은 이미 개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지켜보고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뭐 1위는 다르긴 하네요. 이미 돈 되는 건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DBI텍이라는 기업이 많이 아실 텐데 DBI텍도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기업인데 이 DBI텍도 좀 신사업으로 이쪽 영역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예. 확실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맞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또 돈을 많이 벌어들인 다음에 약간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구조물을 변경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그럼 무슨 공정이 수혜를 보는가? 반도체 미세화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 항상 ASML이랑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성능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약간 기술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가 이제 미세화 공정. 그 나노수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가 고도화되면서 덩달아 이 기술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각받을 만한 좀 핵심 공정? 그런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주신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먼저 주신 질문을 조금 제가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라는 이 칩 안에 구조를 보시면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구조물이 잔뜩 있습니다. 칩마다 이제 막 수십억 개씩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어야 칩의 성능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칩을 더 작게 만들므로써 또 원가 경쟁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발열도 줄고 전력 소모도 줄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 방향은 트랜지스터를 더욱더 작게 만든다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방향은 작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트랜지스터가 특정한 어떠한 구조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을 점점 작게 만드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조물의 모양 특성상, 이 구조 특성상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작동을 자꾸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언가 내가 더 작은 무언가 작은 구조물을 만들다 보면 이 구조물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칩에 무언가 원치 않는 작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트랜지스터는요 0101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불을 껐다 켰다 스위치의 역할을 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벽에 붙어있는 이 벽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벽 스위치를 점점 작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지금 이 스위치를 딱 꺼서 불을 끄고 싶은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게 만드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려고 하는데 불이 안 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칩도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0101 스위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트랜지스터라는 구조물을 좀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더 복잡한 구조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새로운 기술력이 나오고 무언가 더욱더 제조 공정이 늘어나면서 칩을 제조하는 게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구조물을 변경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그럼 무슨 공정이 수혜를 보는가? 이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간 부족하기도 하고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문과생도 이해하는 반도체 강의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15시간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원하시면은 제가 오늘 15시간 하겠습니다만 다 끄실 테니까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칩은요 여러분 건축물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건설업종 예시를 드렸는데 실제로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한가? 건물을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죠. 1층, 2층 쌓아 올라갑니다.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어떠한 새로운 물질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을 또 일부 깎아내고 또 쌓고 깎아내고를 반복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라갑니다. 쌓아 올라가는 이 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 바로 쌓는 공정이 있겠죠. 증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깎는 공정이 있을 겁니다.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쌓을 때 그리고 깎을 때 특정한 모양으로 쌓아요. 특정한 모양으로 깎아요.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 방을 만들고 복도를 만들고 쌓아 올라가잖아요. 무작정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형성해주는 포토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정을 통해서 무언가 쌓고 깎고를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 무언가 이 트랜지스터, 새로운 구조물, 새로운 모형을 갖는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에도 계속해서 쌓고 깎고 공정을 반복하면서 만듭니다. 이 과정 중간중간에 포토 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욱더 작고 미세한 이 트랜지스터를 그리고 무언가 더욱더 복잡한 구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착 공정에서도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이 식각 공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포토 공정도 가장 어려운 포토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증착 공정과 식각 공정과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들까지도 가장 고품질의 소재, 가장 특수한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들 세 공정에서 가장 큰 수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착, 식각, 폭토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네. 이 중에서 약간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해외 기업으로는 이제 항상 꼽히는 기업은 포토 공정에서 넘버원 ASML이 있고요. 슈퍼올이라고 하더라고요. 슈퍼올 맞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갑입니다. 갑이죠. 슈퍼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각 공정에서 굉장히 앞서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으로 램 리서치라는 기업이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료들 같은 걸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램 리서치는 반도체 미세화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 항상 ASML이랑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착 공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 세 기업 항상 묶여서 반도체 미세화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항상 타이틀이 붙습니다. 일단 이들 기업이 포토 증착 식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 장비 기업들은 이들 기업이 이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 무언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포토 공정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증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그다음에 식각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요. 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가 더욱더 무언가 비싸고 좋은 소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불화수소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불화수소는 여러분 염산, 질산, 황산의 친구입니다. 그냥 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불화수소도 이렇게 투명한 물처럼 생겼는데 이 투명한 물처럼 생긴 불화수소지만 실제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도에 따라서 99%짜리야, 뭐 99.9%짜리야, 99.99짜리야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솔브레인이 공급하는 99.9999999가 막 12개씩 붙어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쓰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당연히 수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솔브레인이 나중에 막 국산하고 순도 예, 맞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거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때 일본이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한 물 같은 액체 불화수소, 즉 그냥 일반적인 불화수소가 아니었고 좀 특수한 불화수소 중에 기체 불화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를 기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먼저 딱 규제를 했더니 이걸 이제 먼저 딱 규제를 했더니 이제 다음번에는 액체 불화수소까지 다 규제하겠구나 하고 이제 싹 국산화에 들어갔던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약간 식각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착이랑 포토 쪽에는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뭐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도 있고 사실 소재 기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대표 예시로만 좀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시면은 그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책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언젠가 한번 시간 나시면 제 블로그만 접속하셔갖고 그냥 예전 글들 보시면은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그런 뭐 소재라든지 그것도 전공도 하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일가견도 있으시고 실제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투자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자님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인지 뭐 메모리인지 뭐 시스템인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을 만약에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원래는 바텀업 투자자입니다. 이 책에 자기소개도 써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바텀업으로 종목들을 추천해서 정말 반도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의 의도에 맞추어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반도체는 종류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도 팹리스, 파운드리, IDM이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와중에서 누가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설계해주는 기업이죠. 그러면 설계해주는 칩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칩의 종류에 따라서 이 칩에 팔려나가는 시장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 팹리스라는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 기업들마다 개별 플레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기업들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생기고 또 시기에 따라서도 또 투자 매력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바텀업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팹리스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산업이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텀업 중식으로 기업을 출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좀 더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좀 이 전반적으로 업황에 사이클이 존재하면서 이 디램의 가격, 뭐 낸드 플래시의 가격에 따라서 기업들이 다 같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특히 이 반도체 칩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칩을 만드는 물량을 늘려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소재 투입량도 늘어나고 부품 투입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또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 아니면 뭐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메모리의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저점 영역에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전방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 재고는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터지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삼성과 하이닉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칩을 찍어낼 것이기에 좀 이 소재 부품 서비스 기업들 플러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좀 요 메모리의 어떠한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시면서 좀 나는 요 다음 사이클 기다려볼래. 이 사이클이요.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뭐 정말 운이 좋으면 내일 당장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정말 운이 없으면 막 1년 반씩 가기도 해요. 그럼 이 사이클의 저점을 오래 버틸 수 있는 투자자분들 완전 장기 투자는 아니어도 못해도 한 다음 사이클까지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성향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나는 좀 변동성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장비 기업들이 좋은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공격 플러스 좀 사이클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우리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짓자. 이번엔 좀 줄이자. 또 많이 짓자. 이러한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이 장비가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가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주가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이러한 장비 쪽에서의 이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이슈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장비주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슈 파악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들이셔야겠죠.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지금 이 시기에 뭘 사야 돼요? 이 시기에 뭐 어떤 유형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려운 감이 있긴 있죠.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추리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모리 기업들 안에서도 뭐 소재 기업 중에 대표적인 소재 기업 그리고 이제 부품 기업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부품 기업 뭐 하나머티리얼스 티시게 같은 기업들 소재로는 뭐 워닝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이 반도체 산업의 좀 장기적인 트렌드 아니면은 이 반도체 산업의 이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사세요. 그래서 주식이 싸질 때마다 사세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이 고성능 반도체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고 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제한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있겠고, 뭐 인텔 같은 기업도 있겠고,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싸질 때마다 계속해서 오히려 더 투자 매력은 커지는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의견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좀 바터법이라고 살짝 말씀하셨는데, 그런 약간 사이클을 보고, 그 뭐 그런 뭐 설비 투자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으로 포착이 되면은 뭐 장비주를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예,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요. 뭐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까지는 아니고 보통 저는 한 종목을 사면 1년 정도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주 종목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기업들을 추려냅니다.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200에서 300개 기업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중에 몇십 개를 분석하고 그 중에 이제 좋은 기업을 뽑아내는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바텀업을 통해서 이제 주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간혹 이제는 정말 메모리 사이클이 정말 코앞에 왔다 확신이 들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좀 메모리 중에도 누가 좋을지, 뭐 이번 메모리는 DDR5가 확대된 시기니까 DDR5가 관련주가 좀 더 낫겠지, 아니면 지금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못 갔으니까 소재 기업들이 낫겠지,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별도로 추론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다양하게 있고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약간 투자 성향에 맞게 약간 좀 위험을 테이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정형인지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보다 전방 시장이 많이 크고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또 그려지는 영역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최근에 이 반도체 업계에서 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나중에 출시를 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냥 협력사를 찾고 있다 이 정도로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구체화된 기사를 보면 후공정 쪽 관련된 그런 쪽 밸류체인을 우리나라에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쪽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애플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너나 따지지 않고 어쨌든 기사 또는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무언가 고급 정보 같은 게 흘러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애플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애플카 관련된 무언가를 맡겼더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 전공정이라는 게 있고 후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공정과 관련된 무언가를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사였고, 또 한 가지는 이 애플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가지 종류의 칩을 우리나라 기업과 또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게 한번 개발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칩을 만든 다음에 이 칩을 이제 후공정을 통해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이 무엇이냐면 반도체 칩을 지지해주는 기판, PCB 기판이 있습니다. 이 기판을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조달받겠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각각 세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 기사가 막 버무려지더니 볶음밥 짬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 중 이제 한 가지가 확실시 됐어요. 한 가지가 확실시 됐는데 마치 다른 두 가지까지 모두 다 확실시 된 것처럼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 이 기판입니다.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기판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조달받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 당연히 LG 이노텍을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LG 이노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애플카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장 부품을 계속해서 함께 공급하고자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LG 이노텍은 어떻습니까? 지금 LG 이노텍의 이익의 70%는 애플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애플 바라기 기업, 애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가 만들어지면 LG 이노텍이 이 기판을 공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처음에는 기사만 보고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들을 몇 가지 더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애플이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기판을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칩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이 칩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칩의 테스트 성능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기사가 일부 이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요 애플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용되는 이 기판이 FCBGA라고 그래서 이 PCB 기판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성능 기판입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기판을 LG노텍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LG노텍은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이 그동안의 성능을 높이 평가해서, 그동안의 업력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월달까지만 해도 이 내용들을 이제 뭐 반도체 강의나 뭐 질문 주시는 경우에 답변을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 LG노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드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FCBGA라는 기판은요, 일단 일본에 있는 이비덴과 대만에 있는 유비마이크로가 가장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뒤어서 이들 제품을 국산화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기가 있고요. 그 뒤에 대덕전자가 있고 그 뒤에 이제 LG노텍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 쪽에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기업은 삼성전기로 확실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이슈가 버무려지면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후공정도 확실하게 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이 칩 개발 공급까지 다 확실시 된 것처럼 지금 막 일부 잘못된 내용이 막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이슈는 좀 알려진 게 없다. 좀 우리가 추후에 이슈가 나오면 그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일단 이 기판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이미 기사화됐다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기판. 네. 그 기판 주식들이 네. 보니까 한 작년 하반기? 예. 올해도 사실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맞습니다. 좀 주가가 좋아요. 예. 뭐 대덕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신텍도 네. 있고요. 네. 코리아 서킷. 네.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업들은 왜 잘 가는지, 예. 그리고 또 기판 쪽처럼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좀 네. 분야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네. 먼저 이 기판이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뛰었는가? 보통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PCB 산업은 죽은 산업, 투자 가치가 없는 산업,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PCB는 무언가 망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들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이미지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애플카에 들어가는 이 기판이 FC-BGA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성능 기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FC-BGA는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판이에요. 이 수많은 PCB 기판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판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서버 기업들, 인공지능 시장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CPU나 GPU 같은 가장 성능이 높은 칩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들 칩의 물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러한 고성능 칩을 실증하기 위한 기판이 바로 말씀드린 FC-BGA 기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PCB 업체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이러한 산업의 변화, 이 산업의 성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막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 이슈가 점점점 부각될 때에도 앞으로 이 지금 칩이 점점 많이 필요해서 파운드리 기업이 다 만들어줄 이 손이 안 됐는데, 손발이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 기판도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 고성능 칩들의 생산 물량이 팍팍팍 늘어나고, 빠르게 늘어나고, 칩의 다품종화가 점점점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이 기판의 판매량이 점점점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급이 점점 부족하게 되는데, 기판 업체들이 이제 와서야, 야, 이거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보다 전방 시장이 많이 크고 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증설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PCB 업체들은 일단 자본력이 아주 뛰어나게 높은 기업들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CB 산업은 항상 사양 산업이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항상 묻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CB 업체들도 무언가 파운드리 기업들처럼 적극적으로 증설 행보에 나서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증설 점점점 확대 증설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산업이 항상 성장하더라도 이 부품을 공급하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항상 이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 다소 부진했다면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러한 성장의 그림을 쉽게 그리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반도체 산업을 구석구석 살펴보다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부 영역, 뭐 증착 소재, 식각 소재 이런 데들은 오히려 공급 기업들이 계속 한 발짝 앞서서 증설을 먼저 하고 하면서 이 시장의 성장에 미리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부진했던 그 기간이 몇 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진했다 보니까 그러한 이 부진함 속에서 우리가 증설을 당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공급 부족까지 이어졌던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기판의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요.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곧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무언가 전방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뭔가 자동차 부품, 핸드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보통 증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증설 효과가 나오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판 업체들이 이제 증설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증설 효과가 이제 나올 때도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증권사 리포트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은 좀 유례가 없는 수준의 공급 부족이다. 파운드리 기업의 증설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이 지금 기판 업체들이 증설을 했지만 또 당분간 공급 부족이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투자 원론적으로는 한창 모두가 박수 칠 때, 막 호황을 외칠 때,
누구나 다 수익률을 자랑할 때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상으로 맞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제 들려오는 공급 부족이 더 오래 갈 것이다. 앞으로 2, 3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또 보면은 이게 더 갈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분명히 드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하는 투자자분들과 나는 좀 원칙을 중심하면서 보수적으로 가겠다는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명확하게 좀 갈리는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급 부족이 또 어느 영역에서도 펼쳐질 것인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FC-BGA라는 최고 성능의 기판 이 기판의 공급 부족이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기판 업체들도 이 FC-BGA의 증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와중에 지금 고꾸라져 있는 저점 구간쯤 된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점 다시금 이 산업의 성장을 따라서 무언가 다음번 이 상승 사이클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어떤가? 지금 사이클의 저점에 있고 다음번 사이클, 다음 상승 사이클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는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다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기판 업체들이 지금 비메모리 기판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메모리 기판에는 전혀 지금 무언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공급 부족이 메모리까지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메모리 향 쪽으로 좀 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도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이 기판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심텍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타이거렉 같은 기업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어떠한 좀 이슈가 생길 여지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판의 공급 부족은 워낙 좀 이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급 부족이 또 어디서 일어날지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공급 부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런가 하면 이 기업들은 이 공급 부족을 저희보다 더 빨리 알고 있겠죠. 그러면 증설에 이미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나마 가능성이 좀 무언가 좀 진해 보이는 영역을 좀 살펴보자면 아까 이 식각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식각 공정의 소재들도 식각 소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투입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식각 부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각 부품 쪽에서 지금 일부 이 기업들의 증설이 늦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스나 월덱스 같은 기업이 만드는 뭐 실리콘 링이라든지 TCK가 만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쪽에서도 지금 공급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일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도 가격의 상승이 좀 일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의 강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한지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세요. 지금 PCB 이 공급 부족처럼 이 엄청난 공급 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서 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걸 좀 원론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좀 기술적인 기준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이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이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 또 하나가 어디인가 바로 포토 공정, 즉 EUV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 공정에 EUV라는 새로운 기술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 EUV가요. 지금부터 이제 이 반도체 크기가 더욱더 작아지게 되면 EUV의 이 사용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EUV 장비를 공급하는 ASML도 지금 이 장비를 공급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에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EUV 장비를 막 100대, 200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ASML이 50대 남짓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UV도 당연히 공급 부족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EUV 공정에 사용되는 파생 장비 또는 파생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미 파생 장비 중에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기업이 EUV 공정에 사용되는 어떠한 부품을 검사해주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주는 장비를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잘 만드는 압도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미 지금 공급 부족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EUV 공정이 점점 더 확대될 거다. 근데 이 공정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거든요. 이 미세한 영역에서 EUV라는 이 자외선의 일종입니다. 자외선을 여러 번 쬐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점점 부각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 공정이 사용 빈도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공정에 부품을 공급하는 뭐 대표적으로 일본의 호야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EUV용 뭐 블랭크 마스크 아니면 EUV용 펠리클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이런 영역에서 이 자동차 지금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차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차를 주문해도 차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가? 일단 깡통차 가져가라. 나중에 AS 센터 오면은 반도체 집 끼워 넣어줄게.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고 자동차가 지금 직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어떤 이슈가 있냐?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증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자동차 반도체 앞으로 또 무엇이 많이 필요한가? 전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이 새로운 화물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 중에 특히 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웨이퍼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울프스피드 같은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좀 공급 이슈를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스쳐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딱 던진 질문인데 이게 막 엄청난 또 그런 파생돼서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뭐 꼭 지금 사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실제로 그러한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또 준비가 돼야지 사실 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다양하게 있고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약간 투자 성향에 맞게 약간 좀 위험을 테이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정형인지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좀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끝으로 이제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모든 투자자분들께 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여유가 되시면 반도체 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수도 굉장히 많지만 이 기업들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제품도 그다음에 이들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도 주가가 오르는 시기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투자 전략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주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시작하는 이 유형 중 하나가 이 바이오 제약 쪽에 임상시험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도 사실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반도체도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에 꼭 투자해야 돼. 이쪽을 계속 나는 수익을 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지만 바이오 임상시험을 기다리는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다란 말이죠. 여기는 카페 회원 수만 봐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만 네이버 검색해보면.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바이오 임상시험은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해서 반도체 산업은 지금 당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찍히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큰 숫자가 찍힐 거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 이해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치면은 반도체 산업이 더 숫자가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무언가 내가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고 생각보다 쉬운데 생소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미리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좀 이 허들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 어려운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서 좀 고등학생 졸업하신 분들까지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써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일단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라. 왜? 투자의 기회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고 앞으로 일단 성장하는 산업에서 당연히 더욱더 많은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집필한 책을 통해서는 어떠한 산업의 흐름, 무언가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파생되는 지금 당장 산업의 이슈들 그리고 책에서 쓰지 못한 나머지 뭐 계속해서 변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저 또한 계속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 이제 글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께도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하실 수 있게끔 아마 또 많이 이슈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한번 꾸준히 보시면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왕재 소장님 나오셔서 정말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도 모르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이 건설과 또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그런 피와 되고 살이 되는 투자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궁금하시다라고 싶고 반도체를 제대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 출간하신 책을 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성장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황재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